몇 분 내에 끝내? 10분 아니죠. 저녁을 못 먹어서. 뒤로 하죠. 뒤로 하죠. 그렇죠. 네. 저기 나와서. 안녕하세요. 나이 먹어서 그러신지 오늘 페이스북으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미친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들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생명중학교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강연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안병일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뒤에 가고 계시는데. 네. 자리가 어떻게 하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요 용기 좀 하나 좀 나눠주세요. 네. 한 번씩 나눠주시고 볼펜도 다 갖고 계시죠? 네. 한 장씩 드립니다. 한 장씩 드립니다. 2장씩 드리시는데. 지금 나와드리는 게 종이인데 투표용지예요. 투표용지니까 그냥 조금 더 투표하러 할 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분 천안이고요. 천안 광덕면이라고 거기서 천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태양광 손으로 직접 다 지붕에다가 얹어갖고 3kg 같은 거 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텃밭도 하고 이러면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산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것 같고 없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텐데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자원순환의 중요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영성학교 제가 지금 3년째인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인연들이 계속 오래 이어지면서 성과들이 곳곳에서 선주교 대전교회 곳곳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의 저주, 아실 거예요. 플라스틱,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인가가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왜 늦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환경의식이 낮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국가에서도 환경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세워지긴 했지만은 그 실천력이 좀 아니면 또 예산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업화 논리에 밀려서 환경적 이런 가치가 뒤로 밀려서 실행이 좀 늦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소위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플라스틱 활용, 재활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이런 것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좀 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네? 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다 아파트 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단독주택. 단독 사세요? 좋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 다 단어예요. 자원, 그죠? 순환, 재생, 에너지 다 다른 말입니다. 그걸 합쳐놓은 겁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죠? 인간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이겠죠. 그래서 자연자원,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자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인문자원, 자연자원, 인문자원이 있겠습니다. 이런 거 자원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자연자원이겠죠. 자연자원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은 어떤 현상이나 일련의 변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되풀이 도는 거예요. 순환되는 동그란 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힘, 그게 에너지인 거고 재생은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재생이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버리지 않고 버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자원과 순환을 합쳐버리면 자원순환이 되는데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자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처리하는 것.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가 뭐가 있죠? 네?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와, 고급 언어가 나와. 바이오매스. 또 뭐가 있죠? 조력, 네? 조력, 조력, 수력. 오. 아니야, 수력. 또. 지열. 맞아. 도시라서 그런가. 도시의 학력수도 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자원순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연간 2278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립 또는 소각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그런데 그 매립하거나 태워지는 폐기물 중에서 사실상 56% 정도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 즉 자원 순환이 가능한 자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매립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는 건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광물 자원의 90%, 그다음에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순환시키지 못하니까 자원을 순환시켜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쓸데없이 많이 소각하고 쓸데없이 많이 매립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죠. 엄청난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정부도 다 알고 있고. 여기서 투표 한번 해볼게요. 투표 한번 해볼게요. 종이 하나 나와드렸죠? 볼펜 있으신가요? 네. 자, 폐기물은 어쨌든 폐기물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산업에서 배출을 하고 가정에서도 배출하고 빌딩에서 배출을 합니다. 폐기물이 나와요. 폐기물은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야 돼요.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그러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어쩔 수 없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여기서 있어요. 만약에 대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무슨 동이죠? 대흥동. 대흥동에서 가상으로 대흥동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고 처리하려면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고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대흥동에 여기죠. 바로 어떻게 했죠? 옆에다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쓰레기 소각장하고 이걸로 소각장에 대흥동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찬성이면 동그라미, 반대면 X 한번 써주시죠. 대흥동에 대전시에서 나오는 대흥동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대흥동에 설치하는 것에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지금은 뚜껑 안 열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뚜껑 열겠습니다. 네, 이걸 좀 보시고요. 2015년 기준인데요. 플라스틱에도 종류가 되게 많죠. 그죠? 플라스틱의 종류가 많아요. PP,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ET 정말 많더라고요. 폴 플라스틱,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음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용기로 많이 쓰고 있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도 종류가 많잖아요.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뭐 파란색, 뭐 노란색, 뭐 하얀색, 뭐 투명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주로 하얀색은 1등급 제품이라고 해요. 아무 순수한 거의 페트소 재질이죠. 그런 1등급 제품은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페트병 중에서 그렇게 재활용이 아주 용이한 1등급 페트병은 2%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다 되느냐. 조금 이제 2015년이니까는 조금 지금은 올라갔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얘기 들렸어요. 뉴스에서 이 페트병에 색소 못 넣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재활용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2016년에 다른 통계인데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배출량이죠. 배출량이 한국이 거의 100kg.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닐봉지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10년간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9년에 비해서 약 10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 거의 배를 넘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재활용률은 좀 더 재활용률도 좋아지고는 있어요.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배출량에 따라 배출량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Bluetooth mode. 이런 현실이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어느 업체가 쓰레기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쓰레기를 처리 안 하고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막 쌓아놓고 막 그런 것들, 의성의 쓰레기산 이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다가 반출하려다가 빠꾸 맞아갖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2040년까지 13억 톤 정도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요. 조금 나아졌다고 하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한 14% 정도, 2020년도 통계니까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플라스틱은 거의 다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은 매립하면은 안 썩으니까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거의 다 우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거의 다 소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소각하고. 저도 집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고서 처음에 이사가고 나서 나름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는 워낙 분리수거를 잘하니까는 하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가서도 분리수거를 좀 계속 좀 했었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냥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분리수거를 해요. 페트병 뭐 하고 비닐을 데려다고서 다 분리해서 쓰레기통 갖다 버리면은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해갖고 다 모아갖고 소각장으로 가.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왜 분리수거를 누구적으로 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다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요. 분리수거를 요즘은 쇠, 그 다음에 하얀색 플라스틱 그거 따로 모으고 종이 따로 모으고 그 다음에 비닐하고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그냥 정량제 목재에 다 담아갖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 때문에 그래도 분리수거를 해야 고민이 어떻게 돼? 설명을 해야 되죠. 형님들이 다 소각장으로 가는데 그렇게 분리수거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죠. 아무튼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다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요약하면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량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산업을 통해서 농산업, 축산업, 그다음 수산업,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광물 자원과 천연 자원을 대량으로 수확을 하죠. 거의 수탈에 가깝도록 수확을 합니다. 대량으로 수확을 해서 여기서 생태계 파괴 일어나죠. 환경 파괴 일어나겠죠. 많이 억제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대량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이용해서 잘 여러 가지 가공을 거치면서 생산을 합니다. 제품을 만들어내요. 누가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막 찍어내요. 안경이고 옷이고 핸드폰이고 의자고 조명이고 다 만들어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과금하고 대량으로 쓰죠. 그리고 대량으로 폐기되는 딱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꽃피우면서 인류가 발전되고 행복하고 편해지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기가 오염되고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되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고 우리가 동물이고 지금 현재의 동물이나 자연이 인간이라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처음에 이 애니메이션 보고 섬뜩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기는 상황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5mm, 0.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전 세계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있고 그것이 다 고기가 먹고 그 고기를 또 새가 먹고 또 큰 고기가 먹으면서 식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일련의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통계에서는 그 일련의 한 사람이 본인이 그 칫솔 하나를 그냥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플라스틱의 양을 인간이 섭취하는 양을 다 더해보니까 플라스틱 무게가 칫솔 무게가 나오다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거죠. 특히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나 페트병,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도 많지만 가장 많은 거는 실제로는 담배꽁초라고. 담배꽁초가 가장 많아요. 실제로. 담배꽁초는 이제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양 플라스틱으로 통계를 안 잡아서 그렇지 담배꽁초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자원순환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이 있는데 천연자원은 가급적 적게 써야 돼요. 적게 수확해야 된다.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소비를 적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대량 생산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DIY를 확산하는 거고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쓰고 한 번 산 거 오래 쓰고 고쳐서 쓰고 이런 생활 문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천연자원을 생산 과정에서 어차피 생산하게 되는 인간 사회가 굴러가려면 결국 생산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천연자원은 줄이자. 지금만큼 쓰면 안 된다. 줄이자.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재활용에서 들어온 순환자원, 이 순환자원을 최대한 많이 늘리자. 딱 두 가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거냐가 우리들의 과제이자 목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소비하고 폐기물하고 재활용해서 재사용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 물질들을 폐기물들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 그거를 쪼개거나 씻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공해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화돼야 되겠죠.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또 한 번 돌아오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소각하면서도 소각할 때 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이 기술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자원순환 프로세스입니다. 대전에서는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닫힌 고리로 재활용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닫힌 고리가 있고 열린 고리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닫힌 고리는 원이 닫혔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무한정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돌아가는 게 많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 철, 이런 금속, 이런 광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재료의 성질을 변환시키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닫힌 고리 재활용의 얘기를 하고, 근데 열린 고리가 열렸어요. 이런 거는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죠. 한 번 재활용했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실로 만들어갖고 옷을 만들어. 그렇죠? 옷은 오래 입어요. 오래 입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재활용이 안 돼요. 대신 집안에서 버려진 옷을 걸레로 쓰거나 방석을 만들거나 뭐 이거는 그러면 더 사용을 오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 재료를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죠. 이렇게 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활용 업체가 없느냐? 있어요. 많아. 대전은 되게 많아.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수거된 재활용품의 성상과 청결도 근질도. 이것이 문제가 돼요. 수거는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율, 이거는 재활용품 수거율, 이거는 굉장히 높아요. OECD 못지않게 수거율이 굉장히 높고 거의 탑 클래스예요.
전 세계에서 OECD 탑클래스예요. 수고율은. 그런데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요. 수고는 잘 돼요. 잘 돼서 재활용을 많이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각하거나 매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다 재활용 업체들이 다 저기다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재활용을 못할까? 원인은 닦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종류별로 이게 가져와야 되거든요. 종류별로 성남의 어느 아파트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좀 거의 모범적으로 플라스틱을 정말로 깨끗하게 닦아서 성상별로 페트병은 페트병 걸로 하고 뚜껑 다 따고 비닐을 다 따고 비닐을 다 벗겨내고 그런 데서 다 모아놔요. 비닐로 가장 좋은 플라스틱이라고 알려져 있는 PP, 폴리프로필린이라고 이제 우유병,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먹는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화학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린, PP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걸로 모아놔요. 그런 거는 그 업체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다 재활용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냥 페트병도 그냥 비닐을 때 막 하고 뚜껑도 분리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 업체가 그걸 일일이 다 분리하고 떼고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 거기서 나가는 인건비 비중이 커갖고 수기가 안 맞아갖고 재활용 업체에서 그 재활용 작업을 못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 돈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다 소각업체에다가 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게 다 시민의 몫인가? 시민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고 국가 정책으로 산업 정책으로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부터 같이 제주가 말한데 플라스틱에 색소를 섞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빠른 업체들은 아예 이 비닐봉지,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는 비닐봉지도 따로 해야지만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예 비닐봉지도 안 감는 업체가 나왔어요. 이렇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돼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색소가 없는 페트병들 정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비닐로 없는 것도 비닐로 안 감겨 있는 페트병도 정말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있죠. 레벨 7가지 레벨. 재활용을 하려면은 7가지 이제 레벨 수준이 있어요.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쓴다. 저도 그렇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런 도시 사회에서 엄청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는 삶을 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그래도 써야 한다면 여러 번 쓰자. 수명이 좋은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서 여러 번 쓰는 거고 사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이제 못 쓰겠어. 부서지고 뭐 그래서 버릴 때가 됐죠. 분리한다 어쨌든. 저도 다시 마음 잡아먹고 집에 가서 다시 제대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장으로 다시 가더라도 혹시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분리한다. 그리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씻어야 돼. 음식물 묻지 않게끔 딱 해야 재활용률이 높아집니다. 같은 종류끼리 다 모으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이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하는 건데 공동체 단위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남의 어느 아파트는 여기까지 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 아예 파쇄해서 같은 종류끼리 파쇄해서 그거를 모아갖고 봉지에 담아서 재활용 업체에다 줘요. 재활용 업체는 땡큐죠. 성남이나 어느 아파트는 왜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당연히 성남시에서 지원이 있었겠죠.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냥 이게 자원순환 사회는 시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되고 산업이 붙어져야 돼요.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재활용 업체가 시하고 시민하고 재활용 업체가 협약을 맺어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적고 재활용이 높아지고 이렇게 모아지면은 사용이 모아놓은 거 전부 다 가져가겠습니다. 다 된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이게만 쪼개서 같은 종류의 거를 같은 종류끼리 성질끼리 이렇게 분쇄해서 플라프로 만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 충남 예산에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장비들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투표를 저는 환경 운동, 그다음에 에너지 운동 이런 걸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원칙은 있어요. 내가 산 똥은 내가 치운다. 내가 먹을 거 돈 주고도 사지만은 직접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건 직접 키워서 먹는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가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갖고 어쨌든 빚으로 집을 사기는 했지만은 짓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컸습니다. 그렇게 좀 삶과 제 머리와 실제 삶은 많이 정차가 있지만은 이걸 좀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 이 대량 생산, 대량 폐기한 이 산업사회를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만큼은 뭐 좀 해보면은 봐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리가 어려운 내가 싼 똥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특히 원자력 발전소하고 화력 발전소 두 개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오염물질 엄청나게 나오죠. 배출물질이 많은데 다 이상하게 다 농촌이에요. 바닷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쓰는 에너지는 대전시에 발전소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천안시에 사는데 천안시에도 발전소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에 있는 거는 도시가스 열병합 발전소만 도시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농촌에서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적게 쓰고 바뀌어 쓰고 배출물 그래야 적게 나오고 배출물도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아니고 당장 옆에 쓰레기 대운동에서 나온 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대운동에서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운동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도시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매립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매립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빵으로 하고 온도 다른 물질하고 섞이면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물질로 변환이 돼갖고 그것이 물이 만나갖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침수수가 생기고 이거 심각하죠. 소각하게 되면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소각 기술은 정말 연소 기술은 정말 많이 뛰어나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질소 나오고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특히 플라스틱을 태우면은
발화물질이 엄청 나오잖아요. 뭐 이런 문제가 평장 눈앞에서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 좋아할 사람이 심정적으로 좋아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돼 있죠. 여기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더 이상 한번 알아볼게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최종 폐기물. 최종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플라스틱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든 소각하는 게 좋은지 두 가지 방법. 소각이 좋은지 매립이 좋은지 이거 한번 제가 궁금해요. 나는 소각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소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각이 매립이 더 낫다. 한 번, 두 번. 순현이. 순현이는 의견들을 안 했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좋다? 두 개 다 싫다? 그 황원장님은 왜 매립을 선택하냐? 다 거의 다 대부분 소각인데. 매립하면 나중에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을 때 묻었던 다시? 걸 다시 파내려고. 아, 화내려고? 네. 한 번 더 나아간 생각이네요. 그 시부님은 왜 매립을 택하셨어요? 비슷한데요. 둘 다 오염이 동해 오염이 있을 거라고 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소각보다 매립은 오염이 있지만 후에 혹시나 재활용 가능한 곳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자매님은 왜 그 소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없애야 되니까. 아, 빨리 없애자. 네. 아, 네. 아버님은 왜 소각이 필요하다고? 소각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립은 후세에 또 한 번 처리를 고민해야 되고 소각은 우리 대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답은 없죠. 두 개 다 해야 돼요. 다 했는데 한번 구경을 물어본 거는 그러냐면은 그 도시에서는 서울의 사람들 이거 난지도 그 있었잖아요. 지금은 거기서 이제 가스도 나오고 아주 아파트 다 들어서 갖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매립해야 될 거, 쓰고 해갖고 정말 최종적으로 폐기물이 나왔을 때 거기서 매립해야 될 쓰레기가 있고 소각해야 될 쓰레기가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비닐 같은 경우에는 분해되는 기간이 사실 플라스틱은 분해된다기보다는 초미세한 걸로 파여드는 거지 분해되지만 완전히 분해되는데 뭐 몇만 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은 결국에는 분해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쓴다 하더라도 그건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쓰려고 한다고 하면은 따로 저장고를 만들어야 돼요. 매립은 실제로 자연계와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가급적 매립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맞죠.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들은 자연계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태우란 말이냐? 저는 지금 방법상 재활용, 플라스틱은 정말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야 되는데 어차피 인간이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쓰고서 남은 거는 저는 현재 기술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는 저도 소각을 선택하거든요. 플라스틱. 저는 이 플라스틱은 자연계로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고약한 플라스틱이 뭐냐면은 이 건물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 우리나라는 계속 쓰고 있구나. 수도관, PVC 파이프. 이거는 재활용이 안 돼. PVC 파이프. 한번 만들면 그냥 끝이에요. 그건. 그래서 OECD,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에는 PVC는 못 써요. 그런 데는. 안 나와. 생산을 안 해. 상업적으로 아예 안 하고. PVC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게 PVC입니다. 근데 뭐 우리 집에 PVC 지금 싸니까 뭐 그걸로 쓰는 거죠.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장소와 쓰레기의 배출 폐기물의 종류와 그다음에 뭐 주변 조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각이나 매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건 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고민을 좀 더 해보셨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있을까?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대전시 대흥동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흥동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해주십시오. 찬성이면 땡그랑이, 반대면 X. 네. 자, 이제 까보겠습니다. Power off. 아까 맨 처음에 한 거 네, 이거 적어주세요. 자, 반대. 여기. 반대 한 명. 찬성 하나. 찬성. 한번 둘, 찬성. 한번 셋,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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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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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몇 개죠? 5대 8, 찬성이 8입니다. 찬성이 8, 반대 5.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거.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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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찬성. 오빠 똑같네. 똑같나요? 4대 4대 한 네. 번이 안 했네. 4명. 4명이 반대예요. 네. 4명 반대, 찬성 8.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네.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건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이제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저희가 시공을 했어요. 서천에다가 서천이요? 예, 뒷면에다가 설치를 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제 제가 현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잠깐 가서 기술하는 줄 알았어요. 반경 쪽에 어떤 매립장에 대한 어떤 냄새만이 아니라 들어가는데 한참 올라가지고 냄새가 나서 제가 현장 전화갔더니 무슨 네. 냄새냐니까 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육을 받으니까 강의를 들었지만 지금 아까 농촌하고 시골도 나와 있었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도 무한정에도 어떤 농약 사용으로 해가지고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부가 이제 상수도 보급을 한다고 지금 부속도로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소각도 물론 문제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비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소장님께서 대응동에다 설치하는 게 좋냐 안 좋냐고 참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한다는 얘기는 아니 가정하에 이거는 가정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했는 이 우리 이 우주를 갖다가 다 망가뜨려 갖고는 너무 이기적인 게 내 재산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오는 것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립을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그 현장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은 자연계하고 폐기물이 직접적으로 막 자연계와 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폐기물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자연계하고 만나서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안 좋은 물질이 많은데. 근데 이제 매립, 결국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매립 기술과 소각 기술이 있습니다. 소각을 하면, 기술적인 면만 쉽게 얘기할게요. 매립 기술하고 소각 기술이 있는데, 소각 기술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열을 많이 넣으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소각을 시키면서 연료를 쓰면서 거기서 최대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이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매립 기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매립을 해요. 그래서 이 규모를 매립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은 안 되고 왜 농촌에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잘. 그리고 그 냄새가 나는 거는 거기에 이제 생활 쓰레기, 음식물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가 많이 심각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침실수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늘상 지켜가야 돼요. 늘상.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도시에 있어야 된다. 작게, 아주 작게 이렇게 만들어야 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거기서 이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고서 그런 것들을 막 시도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거죠.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뭔가 생산시설, 폐기시설을 다 지어놓고 아니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짓지 말고 작게 동네별로 져서 동네별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들이 늘 가까이서 관리하고 그래야 기술도 올라가고 지역에 있는 사람도 지역에 있는 폐기물 업체, 재활용 업체들도 먹고 살고 그런 거죠. 일자리도 순환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작게 에너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작게 폐기물 처리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그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자기 동네에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져야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 저는 소신은 매립을 어떻게 간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 기술이 더 좋아지면은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게요. 제가 작년에 과학자들이 읽었는데요. 네. 플라스틱 분해하는 효소가 발견됐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 사카이에스인가 그거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 분해하는데 상용화도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있어요? 네. 플라스틱인데 그거는 아직은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발견돼갖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 이게 돈입니다. 좀 무상으로 이렇게 좀 국가에서 막 딱 사갖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걸 처리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게 다 돈이라서 그거를 개발한 업체는 그걸로 약장사처럼 또 그걸로 좀 활용하고 있죠. 근데 아직 대중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여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연히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런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 희한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배출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아직 그거를 지금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플라스틱 효소, 미생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배출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농촌에서 나오는 거, 농촌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비닐로. 농촌 비닐하우스 워낙 많잖아요. 비닐은 그래도 다행히 모아놓으면 비닐은 이제 단일 정상이잖아요. 씻기도 편해. 그래갖고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비닐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비닐을 모아놓으면은 돈 주고 가져가. 농민들이 비닐도 돈이 되는구나 알아서 비닐을 다 모아놔요. 비닐 수거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건 다행이거든요. 근데 비닐이 비닐루가 어디로 갈까요? 소각장으로. 소각 연료로 쓰는 거예요. 발전소 뭐 이런데 비닐을 발전소에서 태웁니다. 연료를 싸게 사는 거고. 아무튼 소각을 하고 비닐도 매립하지 않고 동천에 소각하고 재활용해서 소각하고 있다. 아이 참 그런 거. 그러고 있고 농촌에는 대부분 농촌의 인구가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에 버리는 폐기물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쓰레기장이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농촌에서는 다 집 근처에 다 버려요. 다. 그냥 수거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농촌에는. 다 어디거든요. 다 자연계로 가거든요. 그 양이 많지 않아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워낙 농약을 많이 써요. 비료, 특히 비료하고 농촌은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은 비료하고 농약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농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옛날 근대화 시대 그것처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장을 빨리 하게 할까? 비료를 얼마만큼 주세요, 농약을 얼마만큼 이런 교육을 막 하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분야가 아니라서 아무튼 시작합니다. OECD 국가에서 통계를 보면은 작년 말에 한번 통계를 한번 들어가서 OECD 가서 봤는데 우리나라는 농지 면적이 계속 줄어들어요. 농지 면적. 근데 농약 사용량은 계속 올라가. 농약 사용량하고 비료 사용량은 계속 어떻게 된 거지? 농지는 줄어드는데 농약 사용량, 비료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집약 농업이라고 해요. 소규모 농업은 없어지고 대단위로 농축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약하고 비료를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OECD 같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터키나 멕시코 이런 데는 빼고 그런 대부분의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는 농지 면적도 줄고 농업 생산량, 농업 에너지 소비량, 농업 부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농약 사용량, 비료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파리 온실가스 협약을 못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에너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는 크게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가끔가다 뉴스에서 들어오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최종 에너지죠. 자동차 연료. 그것도 원유를 가져오는 상당히 많은 가공 과정을 거쳐서 최종 에너지로 휘발유와 경유로 LPG로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에는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갖고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와 연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으로 만든 액화가스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아직은 물로 그린 수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물로 수소를 만들 경우에 그것을 그린 수소라고 하는데 아직은 물로 수소를 만들면은 만들 수도 있어요. 기술은 다 있어요. 있는데
수소 에너지로 물에서 수소를 분리해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아직 경제성이 아직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수소보다 만드는 비용이 더 비싸갖고 아직 경제성이 없어갖고 그리는 에너지는 아직 화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화석 연료로 수소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가다 보시죠. 들어보시면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로 만드는 기술인 거고 부생 수소라고도 가끔가다 TV에 나올 거예요. 뉴스에 부생 수소 기술 이거는 뭐냐면 화석 연료나 다른 기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기술은 좀 단가가 좀 저렴해요. 이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전주 어떤 있나 모르겠는데 뭐 수소 연료전지 무슨 공장 뭐 저장 시설 만들 때 거의 대부분 부생 수소를 이용하는 좋은 거는 근데 수소 에너지는 자연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모든 거의 제품이 다 거의 수소 제품. 이 옷에도 그렇고 머리에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탄소, 산소, 수소 이 세 개 화합물이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만 잘 활용만 되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삶이 되는 사회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국가적으로도 수소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소를 연료로 쓰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해물질이 없어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서 이 기술이 빨리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신에너지는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재생에너지, 순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적용하자. 태양광 많이 해야 되고 여기는 대전이니까는 바람은 적으니까는 풍력은 안 맞아. 태양열도 많이 해야 돼. 태양열은 뭐냐면 이제 뜨거운 물을 만드는 장치. 대전에 소수력 강이 있으니까 소수력도만 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 하나 좀 빠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매스는 공기를 먹고 광합성을 하고 자라고 그걸 또 사람과 동물이 먹고 또 싸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요. 이런 모든 것들, 자연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나무, 풀, 과일, 모든 것들. 그런 바이오매스도 재생에너지의 범주가 되고. 그거 안에서 궁금한 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이지 중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고 가장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싼 게 태양광.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 1kW, 1000W죠. 1kW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1kW에 지금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많이 써졌죠. 정말 많이 써졌어요. 나머지는 아직 비싸요. 지열, 혹시 아버님 집에 지열 하세요? 지열이나 뭐 태양광이나 뭐 이거 안 하세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꼭 하세요. 나중에 태양광 업체가 아마 찾아오고 얼마인지 아마 사겠죠. 지열 업체는 올 거예요. 지열 모임으로 바꾸세요. 가정집의 지열은 별로 비싸고 별로 안 좋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열을 한번 써봤어요. 1년 써보고 1년 조금 넘게 써보고 빼버렸어요. 지열은 뭐냐면 땅 200m, 300m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그 물의 온도는 약 한 20도에서 25도 사이에요. 항상 겨울에도 그거 돼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되죠.
그거를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은 80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 25도, 20도에서 나머지 60도를 전기로 데우는 거예요. 그게 지열이에요. 그래서 20도, 0도에서, 겨울에 0도에서 20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20도에서 나머지 80도까지 되고 60도를 더 추가로 내야 되니까는 그걸 전기로 하다 보니까는 그 60도 전기세가 꽤 나와요. 꽤 나옵니다. 별로 가정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 집이 지열을 같이 한다. 하나로. 한 관정을 파고서 지열 설비를 좀 좋은 거, 큰 거로 해놓고서 나눠서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해양의 파력, 조력,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파도의 힘을 이용한 파력, 해양 온도차, 위의 온도하고 아래 온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태양광. 예전에 아버지 단독주택이 자꾸 물어보래요. 몇 평이세요 집이? 건평 35평. 35평이요? 35평이면은 두 분이 사시고 셋 내시면은 그래서 3kW 정도 설치하면은 지금 그러면 4분 정도 사시면은 전기세가 35평이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그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 넘게 나와요. 많이 쓰시는구나. 그럼 태양광 꼭 하셔야 돼요. 하시면은 이득이 10만 원 넘게 나오면은 그러면 한 5kg 하시면은 12kg 나눠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들어보냐면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좋잖아요. 폐기물 문제, 자원 순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문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고 우리가 폐기물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그게 특히 내리막에서 냄새가 날 경우 분해돼갖고 생분해돼서 생물학적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패가 돼갖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원래 재료의 고유한 냄새는 불쾌하지 않은데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는 부패하기 때문에 즉 분해되면서 생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면서 썩으면서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온실가스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는 그런 거거든요. 보통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뭐죠?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어떻게 하셨죠? 이것이 온실가스 3대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그 온실가스는 왜 온실가스?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에는 대기권이 있고 그 대기권이 비닐이나 마찬가지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니까는 온실가스는 뭐냐면 이게 하나의 공간이에요. 햇빛이 비치면은 햇빛이 그냥 통과하면은 아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분자가 있습니다. 커다란 분자가 와서 부딪히면은 여기에서 열 마찰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열이 나요. 그래서 여기가 열이 나면서 이 공기가 더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지구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 7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 CH4라고 하죠. 음식이 부패되면서 나는 게 메탄가스거든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지수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구 영향에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1이에요. 1이라고 치면은 메탄가스는 21%. 이산화탄소보다 21%나 21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메탄가스 음식물이 부패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막아야 돼요. 그건 바이오가스를 써갖고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인류에게 유익.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질소는 N이잖아요.
거기에 산소가 하나 붙었는데 산소가 한 개 붙은 거예요. 산소가 두 개 붙으면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예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몇 차이가 없는데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310배나 이산화탄소보다 31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는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정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산업 분야에서 쓰는 아주 고약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가스들이. 산업 분야에서 쓰는 우리 집에서 쉽게 쓰는 거는 냉면. 저거 터지면은 이산화탄소보다 몇천 배 이렇게 안 좋아. 그리고 단열재를 쓰는 폼이죠, 폼. 우레탄 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레탄 폼. 찌 뿌리면 막 커지는 거. 스티로폼처럼 되는 거. 그 우레탄 폼에 들어가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한 3,000배인가? 이렇게 안 좋아. 그 정도로 온실가스 영향이 많이 큽니다. 그런 걸 많이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 것인지, 우리 집에서, 우리 가구, 우리 집에 전기세는 얼마인데 몇 킬로와트 쓰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쓰는지. 우리 성당에서는 이 대흥동 성당에서 대흥동 성당에서는 한 달 전기세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 저 바닷가 발전소에서 온실가스를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굴뚝이 없을 뿐이지 굴뚝은 바닷가에 분명히 있어요. 우리 쓰는 만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을 그걸 줄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동네가, 우리 지역이 얼마나 쓰는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특히나 가전제품을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가급적 오래 쓰는 소주로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쓰고요. 특히나 전열제품,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전열제품들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전기밥솥 쓰지 마시고 전기밥솥 하느니 그냥 가스레인지, 가스 압력밥솥 이걸로 쓰시는 게 훨씬 좋고, 저희 부인도 얼마 전에 가스 전기밥솥 쓸 의지가 없지 않아요. 압력밥솥을 한 결혼한 지 한 30년 넘었는데 30년 좀 안 돼요. 30년이 다 돼가는데 일단 압력밥솥을 정말 오래 써갖고 막 계속 고쳐서 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버렸어요. 버려갖고 버렸는데 부인께서 전기밥솥을 사겠대요. 이만저만 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에너지 활동가고 막 그런데 그럼 당신이 그러시면 되십니까? 그래서 안 샀어요. 전기밥솥이 편하긴 한가 봐요. 써보지를 안 해갖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전기로 열을 내는 제품은 안 좋습니다.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왜 전열 제품, 전기 난로, 전기라는 거, 열 내는 거는 쓰지 말라는 게, 우리가 퀴즈를 낼게요. 발전소에서 석탄이든 뭐든 간에 연료를 떼갖고, 백이라는 연료를 떼갖고 보내요. 백을 만들어서 보내.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실제 몇 프로일까? 자, 1번 한 80% 받는다. 2번 60%, 3번 40%, 4번 20%, 5번 5% 이하. 뭐 이렇게 80, 60, 40, 20, 5% 이하. 몇 번일까요? 4번. 4번 20% 이하. 네. 1번 80%. 몇 프로일까요? 5번. 1번 80%, 5번 5% 이하. 또 4번 20% 이하. 5% 이하입니다. 안 믿기죠?
이거 좀 올려놨어. 그 발전소에서 배기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 석탄을 뺍니다. 석탄을 다 해갖고 석탄을 막 떼서 증기를 만들어요.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려서 터빈 앞에 달려있는 발전기가 돌아서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 석탄이 갖고 있는 열량이 100이라고 하면은 열로 상당 부분 나가요. 발전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자기네 발전 효율은 한 4, 5년 전에는 45%라고 해요. 45% 석탄 100이면은 그 중에 45%만 전기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50%라 칩시다. 석탄에서 이미 50% 버려요. 그 다음에 50%니까 또 뭐 50%를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을 만들어서 보내야 돼. 그러니까는 승합을 해야죠. 엄청나게 승합을 합니다. 또 그 변전소가 있고 송전탑이 있어요. 송전탑이 전국으로 워낙 발전소가 멀리 있으니까 보내요. 송전선 전선이 이만한 건데 모든 선에는 다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손실이 있어요. 가다가 이런 그 저항 때문에 다 금으로는 저항이 거의 없다고 하는 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전기선으로 하게 되고 거기서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게 많아갖고 중간에 또 변전소 세워서 또 거기서 승합을 합니다. 또 에너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단계가 없이 본다면은 사실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죠. 발전소에서 연료를 막 해갖고 열을 만들어서 그 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는 건데 결국 받는 건 5%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열로 만들어서 또 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근데 열로 쓰는 거는 그래서 가급적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열로 쓰는 거는 지금 에너지 시스템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어렵게 열을 전기로 만들어서 보내온 건데 그럼 또 다시 열로 바꾸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낼 때가 어떻게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절약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건 해왔어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죠. 생산.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거고, 우리 협동조합, 우리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정말 잘하는 거죠. 우리 한강에서 어쨌든 뜻을 모아갖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돈도 되고. 이 3종 세트를 잘 활용하는 것들이 좋고요. 가장 어려워졌던 이 생산의 문제를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전략 해왔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효율화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율은 100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발휘를 하느냐. 효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전열 제품은 효율이 엄청 떨어지니까 그거는 우리 가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LED 등으로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을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 정말 쉽지 않지만 여러 기관에서 통계를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집안에서 가장 많이 대기 전력을 잡아먹는 게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셋톱박스가 가장 많더라고요. 셋톱박스는 늘 켜있고 TV에 인터넷 공유기 이런 거 다 한 번에 쓰다 보니까는 셋톱박스가 가장 많은 대기 전력을 잡고 있는 전구 요금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탁물 모아서 이런 거 넣는 거 냉동실을 꽉 채우고 냉장실은 60%만 채우자 그리고 전기밥솥 보온 시간을 전기밥솥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온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LED 등을 쓰는 거
전자제품 보면은 1등급 재료를 쓰는 게 되게 좋겠죠. 1등급 제품 쓰는 거. 스마트 플러그 저도 집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태양광 발전 설치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변에 좀 이런 여러 가지 집을 만약에 지을 때 좀 제로 에너지 건축, 뭐 패시브 건축, 패시브 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기존 건축 일반 건축비가 평당 100이라고 하면은 패시브 건축도 전에는 거의 따블이었는데 지금은 한 130% 똑같이 낮아졌어요. 자재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나중에 뭐 집 지을 계획 계시면은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일반 건축업자한테 하지 마시고 패시브 건축을 설계해봤던 설계 업체들을 잘 찾으시면은 거기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집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당에서도 옛날에 학생 때 종종 여기 왔었는데 데모하다가 그런 곳이 아닌데 진짜 좀 오래됐는데 여기서 나중에 뭐 리모델링 하거나 뭐 그런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친환경적이고 제로 에너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 건축물로 리모델링 하면은 하나님도 굳이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양의 도시라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어벙마을인데요. 1년 내내 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죠. 그 집단 거주 시설이 공동주택입니다. 분양이기 때문에 다 태양광으로 되어 있고요. 다 패시브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것보다 조금 더 상가 건물인데요. 주거 바로 옆에 전기를 난방하지 않고 거기서 우드 펠릿, 목재 펠릿 있죠? 펠릿 보일러가 여기 하나 있어요. 좀 큰 거죠. 그거는 다 난방을 합니다. 전기로 안 하고 지열로 안 하고 왜? 펠릿, 나무라는 재생에너지 원료로 난방을 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전기로 열로 이렇게 안 하고 1차 에너지를 직접 열 에너지를 1차 에너지를 직접 써갖고 거기서 바로 나오는 에너지를 열로 쓰는 거예요. 효율적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마을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 불이 가려다 성당 태양광 충전기를 만들고 햇빛 발전 선도하고 제가 이분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거는 갈마담 성당에서는 이거는 기존 공산품 태양광 모듈을 산 거예요. 사서 그냥 부착한 거고 업체가 와서 요거는 직접 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도 장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멀리 있는 단계를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한 발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이 말씀하신 교리에 갖고 있는 가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성당에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활동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을 궁금하신 거, 재생에너지 쪽에서 뭐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되고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이 얼마나 태양과 모듈 거는 쓰고 나면 나중에 폐기가 왔을 때 네. 어떻게 폐기 처리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중구석에 들어가 있어 비 맞으면은 오염된다, 뭐 이런 거. 빛 반사 문제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폐기물, 태양광도 폐기물, 언젠가는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다행스럽게 태양광은 약 현재의 기술, 지금의 기술로 태양광 모듈은 90% 우리나라 기술로 9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수명은 평균 25년, 좀 잘 쓰면 30년 써요. 오래 쓰는 거죠. 우리나라가 태양광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양광 폐기물이 막 쏟아질 시점이에요. 국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천에다가 국가 국가 재활용, 특히 이제 에너지 재활용 센터를 지금 계획은 올해 완공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센터는, 국가센터는, 재활용 센터는 일단은 태양광 재활용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규모는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주기를 봤을 때, 전체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사업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놨대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나오는 국가 태양광 폐기물 업체, 거리가 너무 멀면은 지역별로 태양광 폐기물 업체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돈이 되니까. 그리고 다 유리, 알미늄, 그 다음에 실리콘, 주로 이성분이 이게 다 90%예요. 다 재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걸 알아갖고, 태양광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처리하는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끝났죠? 네,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지역 안에서 수강을 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2년이나 3년 전에 청년으로 내려와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천안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천안 지역이세요? 결국 이제 중앙 집중형, 요약하면은 중앙 집중형 원고리 전송 에너지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는 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처리의 문제도 지역별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별로 국내에 사례가 없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일찍 깨어나신 분들이 아주 소규모적으로 불이 협동조합처럼 그러고 있는 거고, 당진시, 충남과 대전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의 의지로 워낙 의지가 높아서 에너지 전환 특별시라는 것들을 당진시정에 최고 과제로 두고서 당진 에너지센터, 충남의 에너지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지자체별로 당진밖에 없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는 뭐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어갖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이제 시작이죠. 녹색연합이 주축이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회유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동구 대덕구청장님인가 그분들도 다른 청년님들도 부분적으로 좀 관심들은 있는데
그리고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라고도 있는데 거기에도 가입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에 지금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을 통해서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죠. 그래서 늦지는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병희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강연 중에 불이의 빛발전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참 운 좋게 우리 불이의 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불이의 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대건 신부님께서 불이의 빛발전 협동조합 소개를 잠시 해주실 건데 박수로 좀 네. 봉투 하나씩 다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조합에 대한 소개 팜플렛하고 조합 가입 신청서 그리고 조합에서 추가로 이용 제품을 보급하는 것들 같이 하고 있어서 나눠드렸고요. 지난주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조합 가입 해주길 권해드립니다. 청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2월에 강화도 성당에 이제 조합이 처음 시작이 됐고 첫 번째 발전소를 설치했고요. 그 뒤로 성당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아서 개인 주택에 두 곳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4호 발전소를 안전동 성당에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합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명 조합원이 있고 출자금은 총 7,53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발전소를 하나씩 설치할 때마다 출자금을 모아야 설치 자금이 마련되는 상황이라 초면에 불구하고 이렇게 줘서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을 부탁드리고 있고요. 저는 지난 3월 21일 날 이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사장으로 하면 그냥 다른 조합과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싶어서요. 조합원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만든 반지 노트를 선물 하나씩 드립니다. 생태영상 학교 소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거 무관하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며칠 만들어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선물을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해 한 10년이나 혼자 기도하고 이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합원들 한 분 한 분씩 하면서 조합원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많은 걸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합원들이 오늘 강의 들은 것처럼 자원의 수만과 재산의 가치의 보급을 통해서 교황이 말씀하신 지구를 위하고 모든 피성을 돌보는 일에 한 번 한 번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부자의 10만 원이면 여러 부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전교구 우리 신자들이 모두 햇빛발전, 불이빛발전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김병헌 신부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달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는
본당에서 생태형 환경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도 듣고 함께 나눔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시면은 좀 덥고 힘드시더라도 페이스북으로 들으시던 분들도 가능하면 같이 좀 나오셔서 마지막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김대건 신부님께 꼭 복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손으로 빚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주님에게서 만물을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만에게 있게 되시고 이 땅에 속하시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시나이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징조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바꿔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람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에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사회자들이 너무 짧네요. 몇 분이나 들으시나? 아까 최대 접속자가 8명이 있어요. 네, 장소가 채팅입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